그러니까 강원도도 20년 동안 무려 3배가 올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의 한 8배가 오른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다르게요. 강남권에 2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네. 32평형이 54억에 있거든요. 네, 훨씬 더. 굉장히 싼 거예요. 아마 새롭게 취임하시는 대통령 임기 내에 250만 호가 공급되기는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예, 뭐냐면은 이 본사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가 이주하게 되면요, 이분이 사표를 써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되게 많죠.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가게 되면요, 그 좋은 시내 직장 공공기관들도 사표를 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 그랬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제일 문제였었고요. 그게 단적에 드러난 사건이 뭐였었냐면은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 예, 왜냐면은 이제 지금 경기도 이천하고 충청북도 청주에 굉장히 큰 공장들이 있었는데 있죠. 워낙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 전국에서 이제 공장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쫙 몰려들었겠네요. 그 중에서 80 몇 개 지자체가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지역으로 와라. 혜택을 주겠다. 예. 구미 같은 경우는요, 네. 100만 평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 비용 안 받고 와서 투자만 해라. 네, 그래서 그냥 공장 만들고 그냥 일자리 만들어라. 안 갔어요. 뭐 청주도 시청했고 아무튼 전국에 다 시청했는데 결국 그들이 선택한 곳은 경기도 용인 원산면입니다. 거기는 자기 돈 주고 산 거예요. 심지어는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그 이유 딱 하나일 거예요. 인력 수급 때문에 그래요. 네,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거든요. 인력 수급하는 맛이. 이런 현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말이 되냐, 어디 지역 균형 발전해야지 라고들 이제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실상을 놓고 보면 인간의 본성상 그리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본인들도 안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과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길 때 2010년도에 천마을을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제가 수조사 담당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옆에 대전시는 평당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분양을 하고 있을 텐데 세종시는 57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천마을을.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았어요. 심지어 대전 분들도 분양을 안 받아요. 왜? 내려가기 싫으니까. 기반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떻게 사냐. 근데 지금 2021년 현재 세종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대전에서 이사를 옵니다.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졌고, 학군도 좋고, 아파트도 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이제 특별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내려가려고요. 정부 청사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내리고 있는데 본인들도 안 내려가요. 맞아요. 그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내려가죠. 참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뭐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맥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심지어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국민연금도 이제 저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데 많은 그 좋은 인재들도 그냥 커리어 쌓고 올라오는 것 정도, 그 정도로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가서 전주에 내려갔는데 전주도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간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내려가는 바람에 혁신도시 시세가 좀 올라와주는 바람에 조금 전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새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순기능이 됐던.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은 그래도 왜냐면 기업이 시내 직장이긴 하잖아요. 내려가긴 하니까. 근데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기업 도시라고 하는 걸 같이 추진했거든요. 기업 도시는 지금 하나도 활성화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개수가 똑같거든요. 혁신 도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내려갔는데 기업 도시들은 아예 지금 성공한 지역이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공공기관은 어차피 뭐 정부가 내려가라면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민간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최근에는 금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이제 1.0% 시대가 됐는데 뭐 내년 초에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대출 규제도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DSR. 그 규제의 영향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죠.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걸 또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쪼개봐야 됩니다. 지역하고 상품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역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아파트 시장에서 메인 입지들은 영향을 일부 정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일부 미칩니다. 별로 안 받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2030이 영끌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대출이 안 들어갔죠. 물론 이제 뭐 신용대출을 해갖고 나머지 차익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신용대출로 그렇게 영끌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래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 레버리지로 사두신 분들 같은 경우 영향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대출로 이 부동산 산 것들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 부류가 있을 텐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네.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출이자 갚고 수익이 안 생기게 되면 이건 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최근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좀 시세가 좀 조정되거나 좀 인기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은 분명히 1차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긴 줄어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적다 보니까 네. 일단 신규 분양을 받을 때부터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 영향이 없는데,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와야지 그나마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빼고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역할을 하는 지역들 빼고는, 지방에서도 서울 역할을 하는 메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빼고 변두리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0% 타격을 받습니다. 왜? 수요가 주니까. 수요는 끝에서부터 주는 것들이지 핵심적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케어를 받아야 될 쪽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고, 우리가 정말 부동산 가격이 빠지길 기대하는 쪽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영향은 없다 보는 것들이죠. 역시 실수요가 강력하게 이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는 내가 거고. 포기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수요층이 채우거든요. 예. 대기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코어 지역이라고 하는데 코어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동산은 첫째도 있지, 둘째도 있지, 셋째도 있지, 약간 그런 거랑 그냥 사두고 잊어먹으면 되는 입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입지들은 아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시세가 올라갔던 내려갔던 안 팔아요. 폭락을 해도 안 팔고 폭등을 해도 안 팔고, 금리가 뭐 지금 8%가 돼도 안 팔고, 뭐 0. 몇 %가 돼도 안 팔고, 그럼 거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고 내 손주에게까지도 주고 싶고, 이런. 아마 등기부등본을 띄게 보면 대출 얼마큼 받았는지 나오거든요. 예. 7%도 안 된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비율이, 대출 비율이. 특히 옛날에 그 분양을 받으셨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예 없어요. 예,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예 없죠. 종부세도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여서 좀 반발이 많기는 한데, 이게 종부세 영향이 일단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을 꺾는 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평균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역이나 상품을 쪼개서 봐야 돼요. 어차피 뭐 종부세 내는 지역이 많지는 않고, 서울은 거의 다 내는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많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특징이 뭐냐면은 17개 광역지자체가 다 냅니다. 과거에는 종부세가 안 나온 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예외 없이 다 냅니다.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세종시도 냅니다. 그러면 진짜 많은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근데 이걸 좀 마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정말,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냐. 많이 내죠. 내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다르게요. 강남권에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는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6억 원 이하 주택 2개 이상 뭐 이런 지방. 식으로. 그것도. 왜냐면 서울에 두 채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고 억대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도 있어요. 극히 일부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수익 대신에 갖고 있는 것들이고, 아마 올해 증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 팔던가 하긴 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요층 갖고 채울 수 없는 시장들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 근데 그 시장들은 보통 다 주택자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나마 수요와 공급을 낮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게 종부세가 부담되면은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생기는 이 수익보다 세금을 내는 게 더 많다고 하면 그건 팔 거예요, 아마. 손절매를 하도록 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미래 수익보다 손절매를 하잖아요.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절매 부동산도 하는데, 세금이 더 높다고 하면 손절매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마 서울의 메인 지역들이 아니라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었던, 아마 제 생각에는 6억 원 미만도 아니고 3억 원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시장들. 근데 그 시장들은요,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안 팔리는 물건을 받아서 회전도 시켜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테리어 해갖고 임차인들한테 공급을 했던 것들인데, 그 시장이 아마 조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3억 원 미만 시장들 같은 경우는 임차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역전세가 생기는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은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6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시장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6억 원이나 3억 원 미만 이제 저가의 지방이나 이런 아파트들 그 자체는 종부세는 안 나오지만 다른 쪽 갖고 있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그렇죠. 이걸 팔아서 이거를 메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매를 하셔더라도 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가볍거든요. 어차피 이건 손절매 하게 되면은 양도소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비싼 거랑 감가상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이 저렴한 물건들 파는 데는 거의 이게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종부세 때문에 메인 물건들을 팔 것이냐인데 이 애물단지를 팔지 메인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건 상적으로 안 팔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그 주식하고 부동산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량주가 있고 조금 손실 보고 있는 비우량주가 있다면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가고 있는 걸 팔아서 물을 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완전 반대네요. 약간 좀 비우량주를 팔아서 우량주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본의 아니게 똘똘한 한 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시세가 더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식과 좀 다른 게 절대 가격이 비싼 주식이 좋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절대 가격이 비싼 주식이 무조건 부동산이 무조건 제일 좋은 거거든요. 평당가가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부동산이고 그게 나중에 상승률이든 시세 차익이든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죠. 굉장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일지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넘었었어요. 몇 년도? 거의 2000년 초반. 예, 그러니까 2000년. 2000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부터 지금 제일 저렴한 지역이 강원도일 텐데 강원도가 한 평당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하면 이제 그 강남구 같은 경우 9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7, 8천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는 평당 한 60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20년 동안 무려 3배가 올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의 한 8배가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비싼 걸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어차피 지금 이걸 팔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가격을 못 산다는 것들을 아는데 싼 지역들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거든요. 그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비싼 지역들은 한 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재집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똘똘한 한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메인 입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요층들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메인 입지. 예, 메인 입지, 메인 상품들. 역시 항상 귀결은 메인 입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뭐 입지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단기로 보게 되면 상품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입지가 나빠도 상품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라는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저 사회 초년병 시절에 2006년이었나요? 7년이었나 그 즈음에 서울 특정 지역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넘었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뉴스를 제가 전달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평당 2천 넘었던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7년도, 8년도 그때쯤이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분양가가 평당 2천을 넘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 평당 3천 넘었던 거 기억이 딱 남는 게 어떤 단지였었냐면은 반포 자이랑 레미안 퍼스트가 평당 3천이 처음 넘었던 대단지로서 물론 이제 조그만 고급 단지들이 이미 넘었었는데 이런 뭐 몇천 세대 대단지로서는 처음이었었는데 미분양 났어요. 2008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반포 자이도 미분양, 레미안 퍼스트도 미분양. 입지가 그렇게 좋고 상품이 그렇게 좋은데도 비싸면 안 사요. 왜냐면 그때 반포 잠원동 시세가 2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3천이니까 아무리 줘도 안 사는 거예요. 그 전이었나요? 타워팰리스도 엄청나게 미분양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타워팰리스는 뭐 이런 얘기로 사고적이니까 삼성그룹의 임원분들이 다 받았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기. 떠안기 미분양 떠안기.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2채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좋아하셨죠 그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게 아니라 뒤로 넘어졌는데 돈방석. 그래서 대출 규제의 영향이라든지 부동산의 금리 영향도 결국은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비싸거나 수익이 안 보이면은 안 사거나 손절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수요는 이게 비싸든지 손해를 보든지 금리를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걸 알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적정 가격보다 비싸다. 근데 산다. 그러면 그건 실수요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주공 1단지가 제일 비싸요. 거래되는 것 중에서는 32평형이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싼 거죠. 일단은 그건 논외로 하고 그 재건축 되기 전 지금도 그러니까 전이죠. 전. 지금 일반적인 재건축과 관련 없는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것은 아크로 리버파크.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말 잘못했네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지금 반포주공 1단지인데, 그거는 32평이 54억에 거래됐어요. 죄송합니다. 좀 제가 10억을 깎았네요. 54억에 거래됐고. 저기 체감이 안 됩니다. 예. 아크로 리버파크가 45억에 거래됐어요. 34평이. 예. 그랬었는데, 그러면 아크로 리버파크를 45억에 34평을 사는 사람은 투자층일까요? 아니요. 이건 실수층입니다. 미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아마 미래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실 분일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 들어갈 만한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어.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부동산 잘 모르시고 시세도 잘 모르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갖고 들어가시거든요. 그 일부예요. 1년에 몇 건 거래가 안 나오는. 근데 이제 이거는 비싼 데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비싼 데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층입니다. 그건 100% 실거주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32평형이 54억에 됐거든요. 이게 싼 거 같아요? 비싼 거 같으세요? 절대 금액만 보면 당연히 비싸 보이죠. 훨씬 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층들한테는 살 수만 있으면. 왜 싸냐면요. 32평형을 갖고 있으면은 저층이잖아요. 지분이 많아서 34평을 두 채를 줘요. 두 채를 얻을 수 추가 분담금 10원도 없이. 근데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이 반포주공 1단지가 훨씬 좋거든요. 한 50억 할 거 아니에요. 45억이면은. 50억짜리를 2개 주는 거잖아요. 100억이잖아요. 나중에 100억짜리를 100억을 54억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건 헐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미래를 보고. 근데 미래라고 해봤자 몇 년 안 남았어요. 3년 후에 미래예요. 지금 2주 시작했고 이제 내년부터 철거할 거거든요. 이게 거긴 끝났죠. 깸셋이 됐죠. 확정 수익률. 근데 지금 54억을 현찰 주고 사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거죠. 거래를 할 수는 지금 매물이 있어요. 있는 건데 매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찰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현금 부자들한테는 그게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무튼 부러운 세상이고요. 조금 일단은 체감은 잘 안 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아리팍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뭐 세 글자를 줄여서 부르는 데들은 최근에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그냥 뭉텅이 돈으로 사신 분들도 계시고 코인으로 많이 벌어서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한 90일 정도, 한 석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대선. 그렇죠. 이제 대선이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당연히 그 영향을 봐야 되는데 증시에서는 당연히 대선 주자 누가 됐던 공급을 많이 늘릴 테니까 건설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건설주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다른 영향들이 반영이 될 테고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것도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대선 영향은? 저는 이제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예측의 영역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냥 반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짜는 게 제 리서치 업무였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250만 원, 어떻게 짠 것처럼 두 분이 다 250만 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은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기간 공급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택지도 만들어야 되고 재건축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취임하시는 대통령 임기 내에 250만 호가 공급되기는 힘들죠.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마 그 중에서 100만 호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런 핵심 입지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입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250만 원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정부 때까지는 수요가 몰리는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쉬운 쪽부터 공급을 할 거거든요. 쉬운 쪽들은 대부분 수요가 없는 쪽이에요. 외곽.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양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산 신도시가 있어요. 일산 신도시가 92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초반에 91년도, 92년도까지는 분양가가 분당 신도시랑 똑같았거든요. 지금 3배 차이가 나요. 분당이 월등히 비쌉니다. 시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당은 경쟁 입지를 개발을 안 했고 여전히 분당 신도시로서 하나의 완성된 신도시로 지금도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산 주변에다가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북쪽에 파주 운정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보다 더 크게 지금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분양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서쪽에다가는 한강 신도시를 만들어서 또 엄청나게 또 분양을 했고 네. 또 옆에 최근에 또 검단 신도시 계속 또 입주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일산 고양시가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가 있는데 네. 일산 동구랑 서구는 그대로인데 덕양구에 과거에는 아파트가 화정지구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삼송, 지축, 원흥, 원당, 능고 거기다가 향동, 그다음에 덕은지구까지 서울과 붙어 있는 쪽이 굉장히 좋은 신도시들을 엄청 만들고 있어요. 예. 그거 아마 계속 일산 신도시의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인플레이션만큼 오른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오히려, 됐어요. 예. 수요를 뺏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 메인 입지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메인 입지는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결국은 그 테두리에 져서 메인 수요들을 좀 끌어내는 전략들밖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원래 거기 있었던 지역들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조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메인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조정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치로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그러니까 제일 빨리 되는 거는 그만큼 제일 쉽다라는 네. 걸 테고 네. 또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역시 코어는 서울 중심으로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결국 재개발, 재건축 네. 규제랑도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지금 오세훈 시장도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서울 도심권의 개발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네. 신속 통합 기획 이런 것들 막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요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분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건 또 서울시 자체로는 또 안 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정부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규제를 워낙 세게 누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재건축 3대 규제 악법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분이 또 돼봐야 알거든요. 또 이게 또 시세가 딱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역풍 맞아서 또 그 정책을 되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치 안 볼 수 없다라고 좀 봅니다. 예. 푼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풀기는 어려운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8년도에 고 박원순 시장님이 여의도 용산 통합 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었거든요. 여의도 용산 입대자마자 네, 확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그냥 화들짝 놀라죠. 덮어버리잖아요. 국토부 불려가서 야단 맞으시고 또 없었던 일을 해버리셨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단기가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간 집값이 뛰더라도. 네, 5년, 10년 보게 되면 무조건 공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용적률을 35층으로 규제해놓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많이 줄 때 많이 줘서 어차피 그냥 그런 초과이익 같은 경우는 환수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조합원도 조금 이익이 되고 나머지 큰 이익이 만들면 부가치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정부에서 환수해 가면 되거든요. 좀 강남구에 왜 층고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수요가 제일 많잖아요. 100층씩 져가지고 수익 많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수익금 생긴 거 가지고 임대주택도 많이 만들고 광역교통망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강남구는 저는 빽빽하게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조망권이 있고 뭐가 필요해요. 거긴 살고 싶은 수요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다 35층 용적률은 300% 미만 뭐 당연히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죠. 사업성이 안 나오다 그런 거죠. 예. 공공 위주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신속하게 서울 지역 내에도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규제를 못 푸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반대로 공공 위주로 하게 되면 속도가 더 날 수 있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민간이 가고요. 예. 공공이 보조해주면 빨리 갈 겁니다. 민간이 가고 공공이 하게 되면 속도 안 나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 또 설득하고 이해관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부터 공공개발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2020년부터는 공공재개발도 나왔는데 지금 한 개 지역도 시작 못했습니다. 2021년도 2월달에 변창훈 장관님께서 3080 말씀하셨는데 한 개 지역도 시작 못했고요. 못해요 공공이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해관계 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서 진도를 빨리 빼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공공이 하게 되면은 기존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위주로 했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수익금은 쉐어해도 되는 것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초과 수익, 더군다나 이번 대장동 사태 터지는 바람에 예. 더 움츠러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개발하는 거, 왜냐면 개발은 좋은 것들이거든요. 예. 왜냐면 주택수를 늘려주는 것들이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주택수를 늘려주는 게 메인이 아니라 이게 또, 왜냐면 공무원분들은 또 이게 정직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해를 받는 게 싫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들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들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좀 결국은 좀 적극적인 개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보다는. 예,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도 오래된 뭐 조금 실타래이긴 합니다만 네. 이거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한다 그러면 아예 개발 안 하고 말아 막 이렇게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장동 그 사건만 특이하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지 이게 원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시공사나 시행사나 조합분들하고도 수요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LH하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아무리 사업이 좋아, 사업성이 좋아도 10% 이상 사업 수익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5%에 10% 사이거든요. 네. 5% 미만 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장동만 지금 뭐 40%, 50%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5%에서 10% 나는 수익률 갖고 보통 개발을 하는데 그걸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몇몇 좀 이상한 사태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것들은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서 그런 것들은 좀 회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빨리 진행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제안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세분에 갈 때마다. 그 실타래가 좀 어떻게 풀릴지 저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뭔가 블랙박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블랙박스를 좀 없애야 되는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공급이다라고 예. 하신 말씀은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싶으시면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를 규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미 충분히 규제 정국이었었고, 네. 2018년도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주택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큰 폭으로 올랐을 거예요. 네, 주택 네.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실수요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거든요. 네.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마저도 줄이고 싶어 하는 것들. 이사를 아예 못 가게 하면서 한동안은 공급이 될 때까지 막아두려고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주택자들은 결국은 이제 규제도 싫어하고 세금도 싫어하지만 제일 싫은 게 시장 논리로 경쟁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옆에 공급 물량이 많게 되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하냐면요.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 체크를 해요.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왜?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에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파주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 때문에, 검단 신도시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성 신도시 때문에 시세가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넣었다 뺐다 이런 단기 투자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 투자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하락하는 게 보이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공급 물량이지, 규제가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규제도 물론 싫어하겠지만, 공급 물량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들.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이 빠르긴 빠르네요. 그렇죠. 제가 좋네요. 좀, 예, 좋은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유튜브도 한 1.5배속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네. 근데 1.5배속으로 들을 필요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좀 천천히 0.7배속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요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뭐 갭 투자라든지 뭐 썩빌 오피스텔 뭐 약간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거 있는데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지역별로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이것도 자꾸 제가 질문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여쭤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가 지금 너무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갭 투자의 시대는 이제 저문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갭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갭 투자는 소액 갭 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아닌 투자는 없어요. 다 갭이 들어갑니다. 그 갭을
전세 레버리지로 하든지 그러니까 뭐 대출로 하든지 그 차이인 거고 갭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텐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갭 투자들은 소액 갭 투자였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갭을 뭐 6억, 전세가 6억이면 4억 끼고 사는 게 갭 투자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갭이 크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사죠. 4억짜리로 다른 거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이제 30평대가 30억인데 네. 전세는 1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럼 갭이 2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갭 투자를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또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갭 투자하고 탈 수도 있는 것들인데. 뭐 일단은 좀 현금이 좀 두둑히 있는 분들 그렇죠, 위주로. 되게 또 자녀분들 증여하거나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액이거든요. 네. 소액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억 원 미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세랑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 차이가 1억 미만, 몇천 가지고 살 수 있는 갭 투자일 텐데, 이게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았어요. 심지어는 서울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 좀 덜 올라갔었거든요. 2018년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갭이 너무 벌어져서 서울에서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지방으로 보통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방도 지금은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좀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갭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한 시장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갭 투자 하실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